선사시대 사람들은 정말 30살이면 늙어 죽었을까? 선사시대 인간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오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살이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 수학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그럴듯한 장면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꽤 크게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30살이 된 선사시대 사냥꾼. 머리는 벌써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고 무릎은 오래된 나무문처럼 삐걱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족 사람들이 심드렁하게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고 나도 이제 다 살았구나 하고 털썩 쓰러지는 장면. 그림은 강렬합니다. 그런데 역사라기보다는 통계가 만들어낸 착시에 가깝습니다. 선사시대의 평균 수명이 낮게 보이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30만 넘으면 단체로 노화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크고 더 어둡고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불편합니다. 오늘은 도이바이린과 함께 이 유명한 숫자의 함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어떻게 과거의 인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평균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를 짚고 가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산한 평균 수명과 어린 시절을 살아남아 성인이 된 사람의 기대 수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너무 자주 한데 섞입니다. 그리고 오해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산한 평균 수명은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한 집단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사망 나이를 전부 더합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 5살도 되기 전에 죽은 아이, 60이나 70까지 산 노인까지 전부 한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로 나눕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영아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삶의 첫 몇 년 안에 죽음이 많이 몰리면 전체 평균은 순식간에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더라도 평균이라는 숫자 안에서는 그 사실이 흐릿하게 뭉개져 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족에 1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중 5명은 안타깝게도 5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잔인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결코 낯선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린 시절을 버텨냅니다. 자라고, 사냥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서 70살까지 삽니다. 그럼 이 부족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일찍 세상을 떠난 5아이의 평균 사망 나이를 2살 정도로 잡고 70살까지 산 5명의 나이를 더한 뒤 10명으로 나누면 됩니다. 결과는 대략 36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죠? 이 부족에는 36살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절반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절반은 70살까지 살았습니다. 36이라는 숫자는 종이 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족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선사시대 평균 수명 30살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낮은 평균은 성인들이 30살이 되자마자 줄줄이 늙어 죽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영아와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전체 평균을 바닥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태어난 사람 전체를 다 넣고 평균을 내면 몇 살인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이라는 잔혹한 관문을 통과해서 15살 정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뒤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었나? 이 기준으로 보면 그림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고고학 자료와 오늘날 관찰 가능한 여러 수렵 채집 사회의 인구 자료를 함께 보면 15살을 넘긴 사람들은 60살, 심지어 70살까지 사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를 살짝 예쁘게 보정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젊어서 죽는 사회와 어린 시절만 통과하면 성인은 충분히 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옛날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죽음의 주범은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병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보통은 과거로 갈수록 삶이 무조건 더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선사시대의 수렵 채집민들은 작은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계속 이동했으며 인구 밀도도 낮았습니다. 이 생활 방식은 뜻밖에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들로부터 그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 패스트 같은 대형 전염병은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며 살아야 오래 유지됩니다. 병도 마음껏 뛰어다닐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이동 집단에서는 그 운동장이 너무 좁았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작은 고립 집단을 빠르게 휩쓸면 곧 감염시킬 새로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염의 사슬도 스스로 끊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업혁명과 정착생활은 이 상황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초기의 마을과 도시는 전염병 입장에서 거의 풀옵션 리조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빽빽하게 모여 살았습니다. 가축과 너무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질병이 늘어났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인간은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식량을 얻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병원균에게도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낸 셈입니다. 두 번째로 큰 위험은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낫은 한 번에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대의학 이전의 산모 사망률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번 출산할 때 여성이 산과적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은 대략 1에서 2% 정도로 추정됩니다. 처음 들으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평생 여러 번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8번 출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산 한 번마다 사망 위험이 1%만 되어도 그 위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결국 평생 출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누적 위험은 5에서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 12명에서 16명 중 1명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산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들은 현대의학이 없던 세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분만중이나 직후의 대량 출혈, 산용열 같은 감염, 태아의 위치가 잘못되어 생기는 난산, 제왕절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기계적인 막다른 상황, 여기에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성 합병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대 의료가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전근대 세계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생아와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의 문턱이 더 가혹했습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옛날 어린이의 30에서 50%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기는 생후 첫 1년에서 2년이었습니다. 출산 중 발생한 합병증, 백신도 항생제도 없는 상태에서 미숙한 면역체계를 덮친 감염병, 기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작고 약한 몸,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끔찍한 아동 사망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동 사망률이 평균 수명을 끌어내린 진짜 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빨리 늙어서가 아닙니다. 30살만 넘으면 수명이 자동으로 꺼지는 종족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은 어른의 수명이 짧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어른의 삶을 살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평균 수명 30살이라는 숫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됩니다. 세 번째 위험은 폭력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오래 논쟁되어 왔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화석뼈에 남은 외상 흔적과 현대 부족 사회에 대한 민족지 자료를 근거로 집단 간 폭력과 전쟁이 성인 남성 사망 원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많게는 10에서 20%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이런 수치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적에 치우친 결과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석기시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완벽한 평화의 낙원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족이 매일 아침 도시락 싸들고 전쟁하러 나갔다고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사고와 야생 환경이었습니다. 맹수의 공격, 높은 곳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 익사, 혹독한 날씨로 인한 저체온증이나 열사병. 오늘날에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병원에 갑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하고 몇 주 동안 불편하게 지냅니다. 짜증은 나겠지만 대개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부러진 다리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감염, 영구적인 장애, 이동 능력 상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굶주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눈에는 치료하면 되는 문제가 당시에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생제가 인류의 생사 경계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작은 상처 하나가 감염되고 그 감염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걷던 사람이 아주 작은 상처 때문에 생사의 문턱까지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진짜 죽음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산후감염, 상처감염, 감기 뒤에 찾아온 폐렴. 이런 것들은 20세기 중반 항생제가 널리 쓰이기 전까지
인류에게 반복해서 찾아온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니 옛사람과 오늘날 사람의 수명 차이는 옛사람의 몸이 우리보다 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늘 존재하던 위협에 맞설 도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 좋게 어린 시절을 통과한 선사시대 사람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고고학은 꽤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래 산 고대인의 뼈에는 오늘날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노화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골관절염, 닳고 빠진 치아, 이미 치유된 골절 자국, 골다공증의 흔적. 이들은 정말로 늙었습니다. 다만 30살에 늙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60, 70, 때로는 80까지 살아가며 몸에 세월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들은 부족 안에서 쓸모없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부족의 경험과 지식을 저장한 살아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느 계절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사냥에서 어떤 판단을 피해야 하는지, 굶주림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정보는 검색창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 있는 동안 손주를 보살폈고 식량을 나누었고 살아남는 법을 전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할머니 가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여성은 생식 가능 시기가 끝난 뒤에도 자녀와 손주들의 생존에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먹을 것을 보태고 경험을 전해주면 그 가족의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점이 인간의 긴 수명을 진화적으로 뒷받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강력한 단서입니다. 만약 선사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30살이면 거의 다 죽었다면 진화가 굳이 오래 사는 할머니라는 기능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화는 실제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생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붙잡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기능을 수십만 년 동안 정성껏 보관해두지는 않습니다. 오래 산 할머니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긴 수명이 선사시대에도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평균 수명 30살이라는 착시가 오래 살아남은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고고학의 기술적 한계에도 있습니다. 고대인의 뼈에서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하려면 뼈의 성장판 결합 상태, 치아 마모, 미세한 골밀도 변화 같은 단서를 봐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추정이 훨씬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20살과 30살을 구분하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45살의 뼈와 65살의 뼈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성인들을 50살 이상 또는 노년층 같은 넓은 상자 안에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법론적 한계는 평균 수명 자료를 왜곡했습니다. 60살, 70살, 80살까지 산 사람들도 모두 50살 언저리의 좁은 상자 안으로 눌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실제 노년의 폭이 납작하게 눌린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오하이오주의 리벤 유적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 분석되었을 때 이곳의 골격 자료는 사람들이 40이나 50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정교한 방법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노년층으로 묶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산 개체였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이클 거번과 힐러드 케플런이 여러 수렵 채집 사회와 소규모 원예 사회의 자료를 종합한 연구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험은 생애 초반에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에는 크게 낮아지고 40대나 50대 이후부터 다시 서서히 올라갑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와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다만 병원과 현대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위험 수준이 훨씬 높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을 넘긴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망 연령, 평균이 아니라 가장 자주 죽는 나이는 대략 70살 전후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된 선사시대, 인간의 흔한 결말은 30이나 40에 늙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인생의 7번째 10년까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은 30살이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가 현대인의 심리적 욕구를 아주 잘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과거보다 무조건 더 뛰어나고,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짧고 더럽고 폭력적인 삶을 살다가 30이면 죽었다라는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어둠을 뚫고 일직선으로 전진했다는 서사와 아주 잘 맞습니다. 현재를 더 빛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조금 더 어둡게 칠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고학이 보여주는 더 정확한 그림은 오히려 현대의학의 진짜 업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과학의 위대함은 인간의 생물학적 최대 수명이라는 천장을 완전히 새로 뚫어버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70살, 80살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석기 시대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위대한 업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명의 천장을 조금 올린 것이 아니라 수명의 바닥을 거대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상처 감염 때문에 목숨을 잃던 성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출산 중 피를 흘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던 수많은 어머니들을 붙잡았습니다. 감염병, 합병증, 폐렴, 폐혈증, 산과적 위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던 사람들에게 버틸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긴 수명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긴 삶을 살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더 많은 사람이 그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출발선 근처에서 너무 일찍 쓰러지는 일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평균 수명 30살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쓸모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성인이 된 선사시대, 인간의 노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30살의 사냥꾼이 흰머리를 휘날리며 나는 이제 다 살았다 하고 쓰러지는 장면은 역사라기보다는 통계가 만든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종이 수천 세대에 걸쳐 배워온 생존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늘 오래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가능성을 시험해보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너무 일찍 잃지 않기 위한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 그려주는 장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 틈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통계의 함정, 역사 속 오해, 그리고 알고 나면 머리가 살짝 띵해지는 진실들을 계속 파헤쳐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가 다음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그럴듯한 착각을 함께 해체해 보겠습니다.